자, 오늘부터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시험을 한번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례형이나 선택형이나 다 실전 문제보다 좀 어려워요. 사례형 같은 경우는 실전 문제보다 이제 논점이 많죠. 그리고 논점이 다 감춰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사실 실제 문제를 보면 논점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사실관계 하나에 논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더구나 요즘에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문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사례형 문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쭉 나와 있는 사례에서 논점을 찾아내서 쓰는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냈어요.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지 이제 몇 년 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여기서 수강하신 분 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걸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한 두 문제 정도라도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나름 이거 만들 때 되게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만들기가 진도별 모의고사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진도에 나와 있는 그 진도에 해당하는 논점만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 전체 회사법 전체 논점으로 이렇게 흩어진 걸 모아갖고 하면 그나마 좀 쉬운데 앞부분만 특정 부분만 하려면 어렵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논점들은 다 들어가 웬만큼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사실관계 안에 그걸 다 포섭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추가적 사실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없는 사실관계 여러 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내가. 하나의 완결된 사실관계 내에서 이걸 하려니까 또 어렵고, 그리고 처음 만들 때 워낙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갖고 바꾸려니까 내 머리 갖고는 못 바꾸겠어. 더 좋게. 다른 사람이 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보지만 내가 만들어도 좀 잘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별로 바꿀 필요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사례형 이거 연습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아요. 선택형은 우리 그 법전의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정답에 해당하는 지문은 중요한 내용인데 정답이 아닌 지문은 좀 허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괜히 지문 5개 채우려고 아무거나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5지문 다 거의 동등한 중요도를 갖고 있고 다 중요한 내용들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준비하시기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은 법전형 모의고사를 보시는 것보단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기출문제, 뭐 변시 기출은 봐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기출문제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안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전형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다 보려면 너무 많을 거야, 선택형이. 그리고 중복된 문제도 많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들도 많아요, 법전형 모의고사는. 그래서 그걸 보시느니 차라리 시간이 없으시면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변시 기출 1순위, 이거 2순위, 법전형 모의고사 3순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상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이 이 사례 문제랑 선택형 문제만 완전히 알아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것만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긴 좀 어렵지. 제가 이제 요것만 완벽하게 안다라는 거는 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부대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안다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요 지문 내용만 알아갖고는 부족하지. 어쨌든 지문 보시고 해설 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책도 좀 찾아보시면서 해갖고 요거 6일 동안 이렇게 좀 바삭하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업이 앞뒤로도 다 있대.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앞에도 정영석 변호사님 강의도 있고 그러던데. 내일까지. 내일까지예요? 그러면은 내일 모레부터는 상법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요거 바삭하게 하시면은 6일 만에 상법은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보죠. 사례형은 금방 끝나고 선택형이 좀 기니까
선택형 7번 문제까지 하고 쉴게요. 항상 선택형 7번까지 사례형 끝나고. 자, 스마트하우스 주식회사 A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2010년 5월 1일 설립되었고 자산 총액은 50억 원, 자본금은 1억 원이다. A회사. 사례형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저쪽에다 그려놓는 미니맵이라는 그림 있죠? 그거를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그림 사례형 강의 들으신 분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사례 문제 푸실 때 요 그림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요 그림은 뭐냐면 요 윗부분 여기 있죠? 요거 요 세모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여기에는 이제 이사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감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진하고 감사가 누군지 여기 다 드러나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본 부분에는 우리가 사례 문제를 풀면서 자본금이 얼마인지 요게 이제 좀 많이 나와요. 부채는 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자본금을 쓸 거예요. 순자산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자본금을 쓸 거예요. 순자산을 쓰는 경우에는 순자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해서 쓸 거고요. 순자산 자본금이 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당연히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주는 요 밑에다 쭉 쓸 거예요. 우리 저 미니맵이라는 그림에서도 주주는 요 회사 그림 밑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주를 뭐 갑, 을, 병 밑으로 해갖고 거기 몇 % 갖고 있는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이랑 이게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요거는 여기다 이제 옆에 쓰고 여기서는 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상장이면 상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이제 간략하게 여기다 써놓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우리 근데 여기다 쓰라고 하는 이유는 회사의 목적은 정관기재사항이잖아요. 근데 우리 미리맵 할 때 정관을 여기다가 그리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통 써요. 그리고 등기사항과 관련된 건 뭐 여기다 좀 쓰면 되는 거고요. 우리 미니맵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요거는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아요. 간혹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주식 보유 비율. 주주가 누구인가 하고 주식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주주는 어떻게 쓸 거냐면 갑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을 뭐 20%,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전압 판결 이후에 그거는 자주 나오는 테마죠. 근데 실제 출자자가 뒤에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쓸 거고 실제 출자자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X가 실제 출자자고 을이 등기부상이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그려놓으면은 회사의 현황이 한눈에 다 보이죠. 주식 보유 비율이랑 이사진, 감사까지 딱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식 이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누구한테 이전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명의계좌 같은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때도 빨간색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면 그러면은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날짜 나오는 사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큼 쓰임새가 크진 않아. 그런데 요거를 써놓으면은 시간 순서대로 상황 파악이 쭉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몇 년 지나, 어느 기간 지나야 뭐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와 같은 뭐 회사 설립일로부터 뭐 얼마 지나서 주식을 양도한 건지 이런 거 파악을 할 때 좋다고요. 뭐 사후 설립이다 그러면은 이게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을 양수한 건지 여부 판단할 때 그럴 때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건 좋아. 그리고 이걸 안 써놓으면 간혹가다 놓치는 쟁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나오는 거는 옆에 정리를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회사는 비상장회사예요. 부동산 임대업. 그럼 여기다 써보죠. 뭐 부동산 임대업. (2010년 5월 1일) 설립되었고 2010년 5월 1일 A회사 설립.
자산 총액은 50억 원. 요 50억. 그 다음에 자본금은 1억 원이다. 1억 원. A 회사는 갑이 설립한 회사로 갑이 발행 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갑이 100%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A 회사는 갑의 척 갑원이 대표이사로 있고, 갑의 아들들로서 대학생인 갑2와 재수생인 갑3가 각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갑2, 갑3. 그러나 A 회사의 업무는 모두 갑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갑은 개인 재산을 A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A 회사 재산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A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A 회사는 2012년 10월 5일 K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 건물 한 동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2012년 10월 5일, 2012년 12월 5일 A 회사가 K로부터 건물을 하나 샀대죠? 건물 10억 원. 매매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얘가 이제 6억 원 채권자네요. 갑은 K에 거듭되는 잔금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2013년 2월 10일 K에 대한 위 매매 잔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더 스마트하우스 주식회사 B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용 건물 전부를 포함한 A 회사의 부동산 임대 관련 영업 일체를 B회사에 양도하였다. 2013년 2월 10일 2013년 2월 10일 B회사 설립. 그 다음에 영업양도. B회사. 부동산 건물 양도하였다. 위 영업양도에 대하여 A회사는 이사와 결의나 주주총회 의결을 받지 않았고, 단지 갑의 지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위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을 뿐이다. 위 영업양도로 인해 A회사에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게 되었다. B회사는 갑의 처인 갑원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갑원이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대요. 갑원의 동생인 M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M이 대표이사. 설립 후 줄곧 주권은 발행하지 않고 있다. 갑원은 2014년 4월 20일 을에게 자신의 B회사 주식 500주 중 200주를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B회사의 위 주식 양도를 통지하였다. 을에게 양도했대요. 을에게 양도를 하고. 여기 이제 50% 갖고 있는데 이게 500주인가 보죠? 500주. 요 중에서 이제 100주를 양도를 했대요. 200주. 2013년 4월 20일. 2013년 4월 20일. 갑원이 을에게 200주 양도. 이후 B회사는 주식 양도의 편의를 위해 주권을 발행해달라는 을의 요구에 따라 2013년 5월 15일 주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2014년 5월 15일, 3년 5월 15일 B회사 주권 발행. 을에게도 주권을 발행 교부해 주었다. 을은 그 다음 날일 병에게 주권을 교부하며 위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병은 즉시 명의개설을 격려했다.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여기 명의개설까지 했대요. 2013년 5월 16일이겠죠? 을이 병에게 양도. 갑원은 2014년 7월 4일 나머지 B회사 주식 중 100주를 X에게 양도하였는데, X가 B회사 대표이사 M의 독단적인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은 듯한 모습을 보이자
M은 X가 주권을 보여주며 명의개설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설을 거절하였다. 2014년 7월 4일 2014년 7월 4일 갑 1이 X에게 100주를 양도했대요. X가 계속하여 M의 독단적인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자 M은 회사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Y에게 B회사 자금을 빌려주어 Y로 하여금 군소주주들로부터 B회사 주식 300주를 양수하도록 하고 곧바로 Y의 명의로 명의개설을 마쳐주었다. 여기다 이제 요 100주는 여기다 X한테 양도했죠? X한테 양도를 했고, 그 다음에 군소주주가 있었는데 Y가 여기 또 주주로 들어섰네요. Y가 명의개설을 했다는 거죠. 이때 M과 Y는 B회사는 Y에게 대여한 돈을 반환받지 않고 Y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수한 주식을 B회사에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B회사는 갑1, M, 병, Y를 비롯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2014년 10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주주총회에서 갑1, 병, Y 등의 찬성으로 제1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했는데 소집통지를 갑1한테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했다고? 병한테 하고 그 다음에 Y한테도 하고요. 얘한테 했다는 거네요. 갑1, 병, Y 찬성으로 제2가 이사로 선임됐다. 자, 보시죠. 문제도 이제 50점짜리 이런 걸 좋아해요. 3회 문제 이제니까 제가 제일 아끼는 문제인데 그거는 문제가 4개예요. 근데 한번 내일 모레 풀어보라고. 그거 사실 4문 하나를 배점 100점으로 해서 낼까 했어. 근데 사실 그 논점이 많거든요. 4문 하나를 해결하려면 거기서 1문부터 4문까지 나와 있는 논점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혼자 다 찾아야 돼,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낼라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갖고 너무 방향을 못 잡을 것 같아갖고 중간중간에 쪼개갖고 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아마 내일 모레. K가 A회사, 갑 B회사로부터 6억 원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채권자 취소권을 언급하지 말라. 이거 사실 이 문제에 채권자 취소권까지 언급했으면 더 많지, 문점이. 자, 지금 K는 지금 A회사에 대한 채권자죠? 그런데 A회사하고 갑하고 B회사한테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래요. 저 이런 문제 좋아해요. 사실 이런 게 변호사 실무에 나오면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변호사님 돈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이 쟁점 다 찾아갖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우선 돈을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처음에 A회사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돈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채권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은 돈 못 받는단 말이야. 두 가지 면에서 권리를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선 각각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하나하나 보자고요. A회사, 갑, B 이렇게. 우선 A회사한테는 권리를 확인받는 거 이건 어때요? 이건 매우 쉽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지. 6억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게 주어졌죠. 이건 뭐 매우 쉬워요. 근데 A회사한테 지금 돈 받으려니 문제가 뭐냐면 A회사 지금 재산이 있었는데 B회사한테 이걸 다 양도해버렸단 말이야. B회사한테 양도해갖고 책임재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거.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갑은 어떨까요? 갑은 뭐가 중요할까? 우선 요게 중요하지, 요게. 지금 K는 A회사하고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회사한테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갖고 갑한테 A회사의 주주인 갑한테 책임을 물으려니 갑에 대해서 권리를 확인받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요거는 지금 자료가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죠. 갑한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회사.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요게 지금 중요하지, 요게. B회사는 지금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요거 이제 요거 XP로 칠까?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A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 일체를 B회사가 양도 받았기 때문에 B회사에는 지금 책임자산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얘기사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요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 A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자산을 확보하고 갑과 B회사에 대해서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 권리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그 법리가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우선 A회사부터 보시죠. A회사. 권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 빠져나갔단 말이야, 권리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책임자산을 확보하려면 빠져나간 거를 되돌릴 수 있으면 되겠죠.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빠져나간 영업양도가 무효임을 주장을 해서 무효이면은 A회사가 B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겠죠? 영업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예요. 그거를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갖고 반환을 받으면 되겠죠. 그거를 생각해요. 무효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선 채권자라는 거는 인정이 되고, 그리고 A회사가 영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아무 재산이 없게 됐다는 건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까지는 확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B회사한테 권리가 있음을 확인만 받으면 돼요. 자, 뭐가 있을까? 무효가 될 만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한 지식을 동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A회사의 B회사한테 영업을 양도를 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전혀 받지 않았대요. 이사회 결의, 문제가 주어졌으니까 힌트가 있는 거겠죠.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지금 자기거래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B회사는 A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거래 주체가 된다고. 어떤 이렇게 되죠? 1호부터 5호 중에서 뭐가 될까요? 4호에 해당하죠. 4호에 지금 B회사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예요. 물론 자기거래 요건에서의 여기서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 그렇게 나오죠. 4호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50% 그냥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특별히 종류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그냥 보통주를 발행한 걸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단독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니까 B회사는 A회사 입장에서 자기거래 주체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A회사가 B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갖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사의 승인 없이 했다 그랬죠. 자, 이사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이 어떻게 되죠? 회사와 자기거래 주체 사이에서는 무효죠. 회사와 자기거래 주체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서는 상대적 무효예요. 제3자가 선의 무중과실이면 유효, 악이거나 중과실 있는 선의의 경우에는 무효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회사와 자기거래 주체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사의 승인이 없었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판례가 이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죠.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가, 물론 판례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였어요. 주주 전원이 자기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했으면 그러면 그 자기거래는 그냥 유효하다고 하지. 이사의 승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 사안은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갑이 지금 100%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갑이 승인을 한 상황이에요. 문제 뭐라고 나와?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단지 갑의 지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위 영업 양도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에 작성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 지시를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영업 양도를 한 것도 갑이 했다 그러잖아, 지금. 갑이 뭐 지체하다가 지금 영업 양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갑이 지금 영업 양도 한 걸 주도적으로 해서 나섰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거라고. 1인 주주가. 주주 전원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냥 유효해. 그래서 이렇게 자기거래 이사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무효다 주장하면서 이거 해줄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자, 두 번째로 우리 374조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374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사안에서 보면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지금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었다고. 아무런 결의를 안 받고 했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374조에 해당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받아야 되는 영업 양도인데 받지 않고 했을 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단적 대표행위죠. 전단적 대표행위. 전단적 대표행위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가 되죠. 이 경우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죠. 자,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야 돼요. 야, 우리 사안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374조 1호가 적용이 돼요. 영업의 전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결의는 받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주주총회 결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인정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주총회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가 이의 없이 출석해서 결의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유효한 결의가 있는 걸로 보죠. 더 나아가서 주주총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어도 1인 주주 의사에 기해서 어떠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걸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이 되면 그 의사록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걸로 보죠. 1인 회사의 경우. 이렇게 판례가 특별한 정함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사안에 지금 어때요? 갑이 이 영업양도와 관련해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갑의 의사에 기해서 양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받아서 양도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별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워요. A 회사한테는 지금 권리는 인정이 되지만 책임 재산이 없어서 요거를 돈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건 안 돼. 이제 갑한테 보자요. 갑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갑한테. A하고 거래해서 잔금 채권 6억 원이 있는데 그걸 주주인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생각나는 게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죠.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 요건이 두 가지예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는 첫 번째, 주주가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하려면 평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1인 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 완전한 지배가 인정이 되죠. 근데 우리 지금 사안에 보면 그래요. 보면 이사회 결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혼용돼 있어야 돼요. 주주는 회사 재산을 자기 개인 재산인 것처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재산을 회사에 자금으로 넣어서 쓰기도 하고 이걸 뭐 혼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네 번째 줄 나오죠. A 회사의 업무는 모두 갑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배의 완전성 여기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은 개인 재산을 A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A 회사 재산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재산의 혼용도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되지. 회사가 무자력. 회사 무자력 요건은 어디 나와요? 두 번째 달러 끝에 나오죠. 위 영업양도로 인해 A 회사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 무자력 요건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에서 객관적 요건 다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은 뭐가 있어요?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법인격을 남용하라는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요건데 판례는 그걸 요구를 하죠. 근데 통설은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얘가 영업을 양도한 게 채무 면탈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두 번째 달러 네 번째 줄에 나오죠. 매매 잔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 회사의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더 스마트한 주주께서 설립해서 양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도 이거는 주관적 요건이 인정이 되고 통설에 의하면 주관적 요건이 요건이 아니니까 이걸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법인격 부인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이 되죠. 자, 충족이 됐으니까 법인격 부인의 효과가 발생해야지. 효과는 어떻게 돼요? 개별 사안에서 주주가 유한 책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게 법인격 부인의 효과예요. 그래서 갑은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을 하면 K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서 갑한테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A 회사에 대한 잔금 채무, 거래상의 매매 대금 채무를 직접 갑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업무집행 관여자의 책임, 이걸 이용하면 그렇죠. 업무집행 관여자. 업무집행 관여자라는 거는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아니면은 대표이사, 이사 등의 명의로 직접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집행 관여자가 되죠. 근데 갑은 지금 회사의 업무를 직접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업무집행 관여자는 지배주주가 지배주주가 이사 등한테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업무집행 지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가 이사 등의 명의로 직접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면 무권 대행자가 되죠. 근데 우리 사안에서는 지금 갑이 지배주주라는 건 나오는데, 지배주주고 이제 회사의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업무집행 지시자인지 무권 대행자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요.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분명하죠. 그래서 업무집행 관여자가 돼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 대표 소송 이런 거에 관해서 이사의 주관에서 취급을 받고 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근데 갑이 지금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질 상황이긴 한가요? 질 상황이긴 해, 갑이. 질 상황이긴 하죠. 자,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보시면 고의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사가. 근데 지금 갑이 K의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영업을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다 빼돌렸잖아. 재산 빼돌리는 행위,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 강제집행 면탈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위법한 행위죠. 이거는 임무해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형 빼돌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고, 얘는 업무집행 관여자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K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K 입장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바로 갑한테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재산 빼돌린 거, 그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가고 갑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한 6억 원 상당이 되겠죠. 얘가 재산을 전부 다 빼돌려갖고 6억을 완전히 못 받게 됐잖아. 하나도 못 받게 됐잖아. 그러니까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 비회사. 비회사는 뭘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영업을 양도를 받았어. 영업 양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업 양도 전에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양수인이 영대 책임을 지죠. 어느 경우에?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 상호를 소경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이거 요건을 볼까요? 첫 번째, 영업 양도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양도인의 상호하고 중요한 부분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채무 인수를 안 했어야 돼. 채무 인수를 하면은 그 채무 인수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상법 42조상의 채무인데, 그거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인정한 채무인 거죠. 그러니까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어야 42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하는 채무는 양도인이 영업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업상의 채무가 아니면 책임을 안 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선이어야 돼. 근데 선이라는 거는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요건이 그리고 선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선의는 기본적으로 추정이 돼요. 요건 충족했는지 보자고요. 우선 영업 양도 당연히 있었죠. 문제에서 영업 양도했다고 명시적으로 나오죠. 상호를 소경하고 있느냐? A 회사는 스마트하우스 주식회사고, B 회사는 더 스마트하우스 주식회사예요. 상호의 중요한 부분에서 동의를 하죠. 스마트하우스 주식회사라는 거, 스마트하우스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상호를 소경을 인정할 수 있어요. 채무 인수 안 했겠죠. 채무 면탈할 목적으로 했는데 채무 인수 했을 리가 없지. 채무 인수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무는 아까 무슨 채무야? 이 영업용 부동산을 매수한 채무니까 영업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죠. 그리고 얘가 이걸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선의로 추정이 되고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되니까 상호를 소경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A 회사와 B 회사는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B 회사. 이 부분. 자, 여기에서 법인격 부인의 역조경을 쓴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런 게 있지.
갑이라는 주주가 있는데 A 회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 회사가 이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얘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 영업을 전부 양도를 했다. 그래서 A 회사를 무자력으로 만든 경우에 요 채권자가 B 회사한테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때 이때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이다. 이렇게 인정한 판례가 있죠. 요 판례가 생각나서 여기서 근데 요 판례가 보통 이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부분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여기다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판례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도 아니죠. 왜냐하면 요 판례가 왜 적용이 안 되느냐 하면 요 판례의 경우에는 A 회사, B 회사 전부 다 지배주주가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끼리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어때? 주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갑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기 와이프가 주식 50%를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누가 갖고 있는지 전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요 판례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은 요 판례는 안 적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B 회사는 2014년 10월 5일자 임시주총회 결의는 적법한가? (2014년 10월 5일) 2014년 10월 5일날 임시주총. 여기서 이제 제1을 뽑았다 그랬죠. 적법한가? 우선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한가 이걸 따질 때 총회 결의가 하자가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근데 결의의 하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용상의 하자거나 절차상의 하자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내용상의 하자는 문제에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절차상의 하자예요. 절차상의 하자는 둘 중에 하나죠. 소집 절차상의 하자, 결의 방법상의 하자.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우리가 뭐 맨날 공부하는 거 있죠. 뭐 2주 전에 소집 통지하고 회의 목적사항 기재해야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되고 모든 주주에게 소집 통지해줘야 되고 뭐 이거 있잖아. 거기에 하자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대부분. 결의 방법상의 하자는 그거는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한 거 아닌가. 의결권에 대한 대리권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앞에 게 많지.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한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좀 많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자, 우선 소집, 통지 누구한테 줬냐? 얘한테 줬다 그랬고요. 얘한테 줬다 그랬고 얘한테 줬다 그랬어요. 그거 적법하냐? 갑은 지금 500주 갖고 있다가 200주는 을한테 양도하고 100주는 X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200주 부분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 해준 거 적법할 거예요. 근데 얘가 보유하고 있는 200주는 그건 적법한데 을한테 양도한 200주 이거에 대해서 병한테 소집 통지를 하고 병이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이 부분 적법한가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0주 얘한테 양도를 했는데 얘한테는 소집 통지 안 했죠. 지금 갑, Y, 병을 포함해서 주주 명부상의 주주한테만 소집 통지를 해줬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아까 명의계사 청구를 했는데 부당 거절해갖고 명의계사가 안 됐죠. 명의계사 안 됐으니까 주주 명부에 기재 안 돼 있다고 지금. 얘한테 소집 통지 안 해줬다는 얘기지. 주주 명부상의 주주에게만 했다는 거니까. 얘한테 소집 통지 안 해준 게 적법하냐. 그걸 따져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주주 명부에 지금 기재돼 있어갖고 얘한테 소집 통지하고 얘가 나와갖고 의결권 행사했어요. 그게 이제 소집 절차상의 하자, 결의 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걸 검토를 해봐야죠. 우선 이거 말고 요거부터 보자고. 요거부터 병한테 양도된 200주 이거에 대해서 병이에게 소집 통지하고 병이 의결권 행사한 거 이게 적법하냐. 저게 적법하려면 지금 병이 주주 명부에 기재는 돼 있어요. 명의계산 돼 있어. 이게 적법하려면 병이 주주여야 되겠지. 주주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병이 주주인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병은 지금 갑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주를 병 이렇게 거쳐갖고 주식 양도가 됐어요. 이 양도가 다 적법한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죠. 양도가 적법하려면
첫 번째, 승계취득이 되거나 선의취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두 개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우선 얘 이렇게 양도한 게 적법하냐? 갑원이 을한테 양도를 한 게 적법하냐? 자, 우선 여기 사실관계 보시면 이 B회사는 성립 이후에 줄곧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성립 이후에. B회사 설립 이때죠? 근데 이때 양도를 했는데 줄곧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원이 을에게 200주 양도한 거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예요. 그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무효죠.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대요. 6개월 지나기 전에 양도를 한 거라 하더라도 6개월까지 주권 미발행 상태가 계속되면 하자가 치유해서 6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유효하게 다뤄지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걸 보자고요. 우선 이때 설립이 됐는데 4월 20일, 지금 2달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회사 설립으로부터. 그러니까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예요. 무효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권 미발행 상태가 6개월까지 지속이 돼서 하자가 치유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지. 6개월 봐야 되는데 어때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게 6개월 지나면 한 8월 10일 정도 돼야 되는데 6개월 지나기 전인 5월 15일에 B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단 말이야. 미발행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효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을은 주주가 아니야.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을로부터 주식을 승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을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병이 선의 취득은 할 수 있느냐? 지금 을한테 지금 주권이 발행이 됐죠. B회사가 이때 주권을 발행하면서 을한테도 발행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을이 여기서 5월 16일 날 을이 병한테 주식을 양도했는데 주권이 발행됐으니까 주권을 양도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병이 무권리자로부터 지금 주권을 양도받으면서 주식 취득 행위를 한 거죠. 이게 주권의 선의 취득이 되는 건 아니냐. 병이 선의 취득에 의해서 주주가 될 수는 있지 않느냐. 요걸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죠. 자, 선의 취득의 요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주권이 유효해야 돼. 주권이 유효해야 주권의 선의 취득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 행위에 의해서 주권인을 취득했어야죠. 뭐 상속, 뭐 이런 건 안 되죠. 합병 이런 걸로는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거나 아니면 양도 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수인이 선의 무증과실이어야 되죠. 자, 우선 주권이 유효한가 이걸 보자고요. 주권이 유효한가. 자, B회사 주권 발행을 해줬어요. 그런데 을의 요구에 의해서 을한테 발행을 했다 그랬단 말이야. 을한테.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 요거와 관련해서 유효 여부가 달라져요. 주권의 효력 발생 시기, 작성시설, 발행시설, 교부시설이 있죠. 근데 우리 판례는 교부시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대표이사가 주권 용지에다가 법정 기재사항 적은 다음에 기명 날인하고 이거를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했을 때 그때부터 주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안 지금 어때요? 을의 요구에 의해서 B회사가 을한테 발행을 했어. 근데 아까 갑원으로부터의 을로의 주식 양도가 무효였죠. 그래서 을은 주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을한테 주권을 교부해 줬으면은 그건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거야. 아직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주권이 아니에요. 주주 아닌 자에게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선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나머지 요건은 충족이 되지. 을이 병한테 양도를 할 때 주식 양도 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였죠. 그리고 병은 지금 을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중과실은 없어 보여요. 주권 용지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을이 들고 있던 주권 용지가 아직 주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직 주권으로서 효력을 발생되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효인 주권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선의 취득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승계 취득, 선의 취득 다 안 됐으면 병은 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명의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명의개설에 대한 면책력 이렇게 해갖고 명의개설 했으니까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계사가 돼 있는 자니까 얘한테 소집 통지해주고 얘가 의결권 행사하는 건 적법한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생각이 갔으면은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사실 공부 잘한 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명의계사의 대항력 이거는 명의계사 자체는 적법했어야 돼요. 명의계사 그 면책력이 인정되려면. 근데 지금 얘는 주주가 아닌 자로서 주권이 아닌 용지를 들고 명의계사를 청구했죠. 그러니까 명의계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절차가 적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면책력, 대항력 같은 게 인정되지 않아. 그리고 얘가 주주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알 수도 있었어. 명의계사를 청구할 때. 왜? 얘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제로는 알 수는 없었겠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알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야. 주식을 양도했는데 얘가 무효인 주주라는 거를 주권 발행할 때부터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무효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이 무효인 주권이라는 거를 얘는 알았어야 된다고. 알았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명의계사의 면책력 얘기를 써주는 거는 뭐 그닥 맞진 않아요.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 정도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병에게 소집 통지를 해주고 얘가 의결권 행사한 건 위법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병에게 소집 통지를 해준 거는 그걸 갖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소집 통지라는 거는 해줘야 되는 주주에게 안 해줬을 때 그게 절차상 하자가 되는 거지, 안 해줘도 되는 사람한테 해줬다고 해서 그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되진 않죠. 여기서 굳이 따지려면 주주 아닌 병이 의결권을 행사한 거, 이게 결의 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요것만 따지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근데 답안지에는 그냥 얘한테 소집 통지하고 얘가 의결권을 행사한 게 위법하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예요. 좀 뜬구름,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의결권 행사한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X한테 소집 통지를 해주지 않은 거, 이거 위법하냐? 우선 얘는 주식을 취득을 했죠. 100주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소집 통지를 해줘야 되는 대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여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설을 해야 돼요. 명의개설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명의개설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주권을 제시하면서 적법하게 명의개설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설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죠. 명의개설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사안이 지금 그렇죠. 명의개설가 부당 거절된 경우죠. 부당 거절된 경우니까 얘한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얘한테 소집통지 해줬어야 된다. 얘한테 소집통지 해주지 않은 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명의개설가 부당 거절된 경우에는 명의개설가 된 걸로 치고 법률관계를 본다는 거예요. 된 걸로 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한테 소집통지해서 얘가 의결권 행사한 거 Y, 이게 위법하냐? 얘가 명의개설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주주인가를 봐야 되겠죠. 주주인가. 얘가 지금 소수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자기 주식 취득이 돼갖고 무효가 돼요. 이게 왜 자기 주식 취득이냐? 자기 주식 취득이 뭐죠?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하든 제3자의 명의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면 그건 자기 주식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려면 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취득에 따르면 손익의 귀속이 회사한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사안에 지금 보면 이거는 회사가 제3자인 Y의 명의로 그리고 회사의 계산으로 하는 자기 주식 취득이 돼요. 우선 회사의 명의로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죠? Y가 샀으니까요. 제3자의 명의로 한 거예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거냐? 지금 회사가 대여해 준다 그랬어요.
회사가 대여한 돈으로 샀어. 회사가 출연한 돈으로 샀으면서 대여금 안 돌려받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거 회사 돈으로 산 거죠. 회사에 출연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 주식을 회사한테 이전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취득에 따른 손익의 귀속도 회사한테 되는 거죠. 자, 손익의 귀속이 회사에 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식 취득 이후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과 하락에 따른 손실이 다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거. 그게 손익의 귀속이 회사에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회사한테 이 주식을 이전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든 아니면 회사한테 이전한 이유든 어쨌든 소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후에 주가 상승의 이익과 하락의 손해는 다 회사한테 귀속되게끔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자기 주식 취득이 되죠. 자기 주식 취득. 금지되는 자기 주식 취득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항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야. 그러니까 Y는 주주가 아니죠. 주주가 아니니까 얘한테 소집 통지하고 얘가 의결권 행사한 거. 이거는 위법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얘한테 소집 통지한 게 위법하다고 볼 건 아니에요. 얘가 의결권 행사한 게 위법한 거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의개서의 면책료. 그래서 얘 명의개서 돼 있으니까 면책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는 적법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명의개서를 청구를 했죠. 그리고 얘가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M은 다 알면서 명의개서를 해준 거란 말이야. M이 어떻게 이걸 알아요? 저 회사 자금으로 취득하라고, 자기 주식 취득하라고 회사가 돈 줬잖아,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하면 이건 자기 주식 취득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M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Y가 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명의개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명의개서가 위법하게 돼요. 명의개서 자체가. 그러면 면책력 같은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왜 안 썼냐? 송 교수님 견해일부라서 안 쓴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다거나 했으면 썼겠지. 내가 답안지에 써놨겠지. 근데 송 교수님 견해이기만 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답안지에 쓴 거예요. 자, 사례형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택형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시간이 없어. 이거 매년 해보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할게. 6회차에는 여기 오후반에서는 선택형 다 못 끝내요. 6회차 이거 보험 들어가면 거기 지문이 막 길고 그래갖고 다 못 끝내더라고. 아무리 빨리 해도 못 끝내더라고. 그래서 6회차에서는 다 못 끝내고 중간에 끊은 다음에 마지막 부분 동영상으로 보시셔야 돼. 마지막 반은 10시 20분에 끝나는데 그건 막 12시까지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가 초과가 돼. 12시에 나가는 거야, 여기서, 걔네들은. 어쨌든 뒤에 뭐가 없으니까 12시까지라도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이게 있으니까 시험 봐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리고 이거 바빠요. 1시간 20분 만에 끝내려면 바빠. 자, 빨리빨리 하자고요. 다음 중 상인이 아닌 자는, 자, 상인. 자,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죠? 당연상인, 의제상인이 있어요.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죠. 여기서 상행위라는 거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46조 각호 행위를 그냥 한다고 해서 상행위가 되는 거 아니죠.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할 때만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영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 영업성이라는 거는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으로 구성이 되는 개념이죠.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제상인은 두 가지가 있죠. 설비상인과 민사회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설비상인을 봐야 되죠. 설비상인의 경우 자기 명의로 해야 돼요. 얘도 자기 명의로 하는데 자기 명의로 뭘 하느냐,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는 거죠. 각호 이외의 행위, 요거를 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얘도 영업성은 있어야 돼. 영업성의 개념은 이거랑 똑같고요.
근데 얘는 요것만 충족이 되면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돼요. 상인적 방법.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는 상인적 방법이 예시야. 그래서 자기 명의로 상인적 방법으로 46조 각호 이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게 설비상인이 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보자고요. 자, 1번. 자기 명의로 상행위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이거 상인이냐? 얘는 상인은 맞아요. 근데 이거 당연 상인이야, 설비 상인이야? 응? 이거 당연 상인이에요. 당연 상인이야. 자기 명의로 지금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지금 자기 명의라는 건 나왔고 영업으로 한다는 건 나왔어요. 그럼 얘가 하는 행위가 지금 뭐야? 상해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한다. 중개잖아. 중개는 46조에 나와요. 중개 46조에 나와. 근데 이거 얼핏 보고 상해가 아닌 행위를 했으니까 의제 상해는 아닌가요? 설비 상해는 아닌가요? 상해 이외의 행위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해 이외의 행위 이거는 중개의 대상인 거지 지금 영업으로 하는 행위의 대상 자체가 상해는 아니잖아. 영업으로 하는 건 중개잖아. 그러니까 당연 상해이에요. 2번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광고 주선업을 하는 18세 고등학생. 자, 요거에 해당하는 걸 보면 되는 거야. 자기 명의로 한다 그랬어요. 광고 주선업. 광고 주선행위. 주선행위도 40조 각호 행위에 나와요. 주선행위. 그거를 업으로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영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은 영업 능력이 없잖아.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영업 능력이 없잖아. 영업 능력이 없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거는 영업을 그렇게 해야 영업행위가 유효화된다는 거지 얘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영업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업 능력이라는 건 개별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에요. 3번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땡땡 정보센터라는 상호 아래 타인의 재산이나 신용 상태를 조사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 이것도 상인이에요. 그 중에서 당연 상이냐? 이거 얼핏 보면 사무실과 종업원을 갖추고 이렇게 상인적 방법에 해당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설비 상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먼저 안 했구나. 상인인지 여부를 따질 때 순서 첫 번째 회사인가를 봐야 돼요. 회사면 무조건 상인이야 그냥. 두 번째 당연 상인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당연 상인인가를 따져볼 땐 이걸 따져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40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성이 있는가도 같이 꼭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닐 때 이제 설비 상인을 따져주는 거죠. 사무실 종업원을 갖추고 이렇게 상인적 방법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따질 게 아니라고. 회사인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 상인인가를 봐야 되는데 당연 상인인가 볼 때는 40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상호 기타 타인의 재산의 신용 상태를 조사해 주는 영업 주는 것 신용 상태 조사해 주는 것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정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해요. 근데 46호에 이제 정보에 관한 행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40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럼 40조 각호 행위를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선 이 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부분이라 제가 하나 넣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40조 광고를 쭉 보시면은 앞부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야. 매매, 뭐 제조, 뭐 이런 것들, 도급 이런 거. 이거는 임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당연히 자주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규정을 하겠구나. 금세 알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 상행위 각칙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대리상, 중개인 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와. 근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몇 개가 있어. 정보에 관한 행위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익숙하지 않은 걸 그냥 제가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하면 돼요.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 A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여 실제 영업을 하는 B. 자, B가 실제 영업을 하면 B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 누구 명의로 했느냐 이거는 누가 상인인가를 판단하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에요. 누가 상인인가를 판단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요 40조 각호의 행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는지 요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요 명의라는 건 뭐예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업을 통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B에게 된다면 B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설사 세무서에 등록을 A의 명의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5번 주식회사의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이때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니죠.
회사가 상인인 거죠. 대표이사는 회사의 기관일 뿐이죠.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의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상업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틀렸죠. 자, 이거 소상인과 관련된 거죠. 자, 소상인 개념이 뭐죠? 소상인. 소상인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해요.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인데 회사인 경우에는 소상인이 아니야. 항상 출자금이 얼마인가 상관없이. 자본금 총액이라고 나오죠. 자본금 총액 법문에서는. 근데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거는 회사의 운용 자산, 출자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은 소상인인데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합자회사는 소상인이 아니죠. 소상인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특칙이 적용이 되죠? 우리 상법 총칙상에 4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 요 4가지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합자회사의 경우는 소상인이 아니니까 상업장부의 규정도 적용이 되죠. 2번 사무실 40평에 직원 3명을 두고 텔렉스, 프린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변호사는 의제상인이다. 자, 틀렸죠. 판례는 변호사, 법무사 이런 거는 상인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얼핏 보면 설비상인 같아 보이죠. 변호업, 소송들이 이런 게 사심조 각호에는 적혀져 있지 않아. 근데 변호사도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하잖아. 변호사 간판도 걸고 직원도 쓰고 장부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상인적 방법으로 뭘 하니까 상인 같아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그런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변호사는 고도의 공익성이 있고 변호사법에서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판례죠. 3번 회사는 설립 등기 전이라도 개업 준비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그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상인 자격 취득 시기 간략하게 볼까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해요? 자연인의 경우에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하죠. 개업 준비 행위. 여기서 개업 준비 행위라 하면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개업 준비 행위라고 하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와 비영리 법인으로 나눠서 봐야죠.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해요. 설립 중에 회사 단계에서는 상인 자격 취득하지 않아요.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과 법인격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법인 얘네들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랑 똑같죠.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예요. 상인 자격 상실 시기도 볼까? 자연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회사의 경우에는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료했을 때 이렇게 되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경우는 똑같죠. 사업을 사실상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 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맞죠. 명의 대여자 상인일 필요 없죠. 여기 대표적인 판례가 인천 직할 시립병원 판례죠. 인천 직할시가 사단법인 병원관리연구소한테 인천 직할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업을 할 것을 허락을 했죠. 이때 사단법인 병원관리연구소가 의약품 납품을 받았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인천 직할시가 명의대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인천 직할시 상인이 아니잖아. 상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 책임 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물론 그 판례에서 결론은 명의대여 책임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오인이 없었다. 그 이후로 이제 명의대여 책임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 책임 성립 여지는 있다 그랬어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5번 영리법인으로서 회사는 청산 등기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틀렸죠?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료했을 때 상실한다 그랬어요. 등기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표현 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지배인의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행위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행위는 할 수가 없죠. 표현 지배인이라는 거는 외관 법리에의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그런데 이제 소송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상행위라는 건 소송행위를 말하는 건데 소송행위는 거래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거래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실체적 진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재판상 행위에는 표현대표 이사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2번 단순한 직공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맞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사용인, 이거는 상업사용인의 개념 요소는 두 가지죠. 종속성과 대리권. 대외적 거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져야 상업사용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인에게 종속돼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뭐 직공 뭐 이런 애들, 내부적으로 사실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상업사용인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사용인은 상인에게 종속돼 있으면서 대외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3번 지배인은 영업자의 허락이 없으면 영업주와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사도 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이죠. 지배인, 상업사용인 중에 하나예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 의무 어떻게 되느냐? 상업사용인도 경업피지 의무는 경업금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둘로 나뉘죠. 근데 경업금지 의무는 내용이 뭐예요?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업행위죠. 이게 이제 금지가 돼요. 겸직금지 행위는 뭐야?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상인의 상인이 되지 못한다. 이게 그 겸직금지 의무죠.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대리상, 그다음에 회사,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 권한자들. 근데 걔네들은 겸직금지 의무의 내용이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랑 조금 다르죠. 걔네들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는 겸직금지 의무의 내용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이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모든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 사원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다른 대리상이나 업무집행 권한자들, 얘네들의 경우에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될 수 있느냐? 우선 규정은 없어요. 경업피지 의무에 다른 상인의 사용이 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 걔네들도. 그런데 성관주의 의무를 근거로 해서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은 해요. 어쨌든 규정은 없다는 거. 4번 지배인의 대리권은 제한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지배인의 대리권 정형성을 가져요. 그래서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지배권의 내용이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한을 못하느냐? 제한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죠. 제한으로. 제한을 못한다. 이걸 갖고 불가제한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도 용어를 좀 잘못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죠.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왜 불가제한성이라고 쓰나? 불가대항성 이렇게 정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5번 물건 판매 점포의 점원은 영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더라도 상업사용인이다. 자, 맞죠? 물건 판매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외관만을 이유로 해서 법이 대리권을 있는 걸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죠. 우리 상법에서 상업사용인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배인, 그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앞에 두 개는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행위가 있어야만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근데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법이 대리권이 있는 걸로 그냥 의제를 한 거죠. 대리권 수여가 없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A가 장터국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B가 같은 동네에 장터국수라는 동일 상호로 개업을 하였다.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A가 상업 등기를 하기 전 B가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였다면 B의 상호권이 A의 상호권에 우선한다. 자, 틀렸죠? 자, A가 상호를 사용했으면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터국수라는 상호에 대한 권리는 A가 가져요. 상호권을 A가 갖는다는 거죠. 상호권의 내용은 두 가지죠.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 상호 사용권이라는 거는 자기가 선정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별 내용 아니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상호 전용권은 뭐냐? 나 혼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해요. 우리 상법은 상호 전용권을 상호 폐지 청구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를 사용할 때 다른 자가 내 상호를 사용하면 너 그 상호 사용하지 마라고 상호 폐지를 선고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상호 전용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상호 전용권의 내용이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 보면 우선 다른 자가
내 상호 사용과 관련해서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목적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에 축적되어 있는 나의 신뢰를 자기 영업에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놈이 사용하는 상호가 내 상호하고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손해가 받을 염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너 내 상호 사용하지 마 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게 상호 폐지 청구권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다 상호권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지금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요구되는 요건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하고 요거를 상호권자가 다 입증을 해야만 상호 폐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호 폐지 청구권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죠. 뭐 간판 내려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광고하고 있으면 광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자가, 얘가 아직 등기했으니까 다른 놈이 이 상호를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등기를 했을 때 다른 놈을 상대로 해서 야, 너 내 상호인데 네가 왜 등기했니? 등기 말소해.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등기 말소 청구. 자, 1번 질문. A가 상호 등기를 하기 전에 B가 먼저 그 상호를 등기했다면 B의 상호권이 A의 상호권에 우선한다. 그렇지 않아요. 등기했다고 해서 상호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죠. 지금 얘가 그 상호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B가 A하고 똑같은 상호를 사용한 거죠. 장토국수. 이 경우에는 A는 상호권은 여전히 A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등기 말소, 상호 폐지 청구를 행사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B 상호권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2번, A가 나중에 장터국수 상호를 등기하는 경우 B는 A를 상대로 등기 배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자, 요거는 그 지문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억지를 부리면 맞는 지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억지를 부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자, A가 상호를 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B가 먼저 장터국수라는 상호를 등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A가 장터국수 상호를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A가 등기소에 가갖고 장터국수 상호 등기하겠다고 등기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등기소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를 펴봐. B가 이미 장터국수 상호를 등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A의 등기 신청을 각하해요. 이미 너랑 똑같은 상호 있다. 등기 신청을 각하해. 그때 그 각하하는 근거가 뭐냐? 상법 22조예요. 상법 22조를 보시면 등기 배척권이 나오죠. 등기 배척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용업을 목적으로 해서 다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장터국수라는 상호를 B가 이미 등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A가 똑같이 국수집으로 똑같은 영업으로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그건 각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면에서 A가 신청을 했을 때 등기가 각하된다라는 면에서는 얘가 등기 배척권을 갖는 거죠. 얘가 등기 배척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등기 배척권 가지니까 얘는 계속 등기를 못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23조 상호 사용 폐지 청구권을 행사해서 B한테 등기 말소를 구한 다음에 결국은 얘가 얘 거 말소 시킨 다음에 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등기 배척권을 행사해갖고 A의 등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 근데 22조 얘가 이제 각하된다는 점, 신청했을 때 각하될 수 있다는 면, 그 근거가 22조고 22조는 등기한 자의 등기 배척권을 인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점, 그게 등기 배척권의 효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이 지문이 또 맞는 지문으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억지지. 최종적으로는 얘가 B 등기 말소하고 자기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가 A한테 등기 배척권을 갖는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죠. 3번, B가 A와 같은 동네에서 국수집이라는 동종영업을 하면서 A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한 장통구수를 상호로 사용하였다면 설사 A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B에게는 A 상호가 갖는 신용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자, 이 3번 지문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얘기하면,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가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상호권자와 유사한 상호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이런 의미죠. 3번 지문의 내용. 근데 맞는 지문은 아니죠. 틀린 지문이죠. 자,
아까 A 상호권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자가 요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만 상호 폐지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상호권자가 등기를 한 경우에는 요 요건이 조금 완화돼요. 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돼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 국수집이라는 동종영업으로 A 회사, A와 똑같은 상호를 사용을 했으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이 돼요. 오인 가능성 똑같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할 염려,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한 경우에는. 근데 우리 지문은, 그러니까 등기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요게 맞는 건데, 우리 지문은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이런 취지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 A는 B의 상호가 자신의 상호와 오인 가능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B에게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등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A가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은 추정되고 손해가 발생할 염려, 이거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권자는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은 상호 폐지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우리 지문의 내용은 뭐예요?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 B가 상호권자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건 틀린 거지. 등기할 수 있을 때,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얘기죠, 이건. 5번 개인 상인 A는 국수집 상호로 인류대학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가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상호 선정 자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호를 선정할 때 우리 상법은 상호 선정 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의 내용이 영업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뭐 지역이나 영업의 내용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상호가 영업의 실질이랑 일치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국수집 하면서 상호를 인류대학 이렇게 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제가 드는 예가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 역 근처에 가면은 춘자살롱이라는 데가 있다고 예를 들죠. 근데 그 춘자살롱 거기가 그 전집이에요. 막걸리집이야. 근데 그 영업의 실질은 무슨 시골에 있는 무슨 단란주점 같은 상호잖아. 영업이 이제 안 맞지. 그런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인류대학도 괜찮아. 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을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상호의 양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해야 돼요.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만 떼어내갖고 양도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상호를 양도할 때는 반드시 영업과 함께 해야 돼. 하지만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별도로 양도할 수가 있죠. 2번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자, 상호의 가등기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우선 자연인은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 상인은 회사만이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돼요. 한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회사 설립 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한 이유가 설립 절차가 지금 오래 걸린 때 그때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 절차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호의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근데 한명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절차가 짧아. 정관만 작성하면 거의 끝나. 그래서 상호의 가등기를 인정할 실익이 없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호의 가등기가 인정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죠? 목적 또는 상호, 목적과 상호를 변경할 때 이때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도 상호의 가등기가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이때도 상호의 가등기가 인정이 돼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다시 말해서 상호 목적을 변경할 때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이때 상호 가등기는 모든 회사가 다 모든 종류의 회사가 다 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만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회사 할 수 있어. 근데 회사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3번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인의 명의대여자 영업으로 오인하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명의차용과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명의대여자의 책임 내용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요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 이거는 참 대단한 게 우리 책 보면 되게 많잖아. 조문 딸랑 이거 하나야. 요 하나의 조문을 갖고 그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지문으로 넣어봤어. 4번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인의 거래와 무관한 사실행위적 법률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24조에 기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죠.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엔. 판례는 이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뢰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죠. 근데 학설은 불법행위의 종류를 좀 나누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로 나눠서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판례 말이 맞다. 그래서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된다 그러지.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판례에서 학설은 그렇게 나눠봐요. 근데 우리 지금 지문은 판례에 의하든 학설에 의하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맞죠. 5번 면허 없는 자가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이 된다. 자, 맞는 지문이죠. 명의대여가 위법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한 이유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신뢰 보호의 필요성은 명의대여가 위법하든 적법하든 다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 6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은 뭐고 적극적 효력은 뭐죠?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극적 효력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엎어치고 매치고지 뭐. 다 똑같은 얘기지. 동준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자,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번 지문의 예. 지배인의 변경 이런 거죠. 지배인을 변경하면 구지배인 해임하고 새로운 지배인 선임하면, 다시 말해서 영업주가 대리권 수요를 철회하고 그 다음에 새로 대리권 부여했으면 구지배인은 대리권 상실하는 거고 지배권 상실하는 거고 새로운 지배인이 지배권 취득하는 거죠. 이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주가 지배인 개임 등기를 안 했어. 그래서 구지배인을 갑이라고 그러고 신지배인을 을이라고 하면 갑이 등기에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갖고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얘는 더 이상 지배인이 아니니까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영업주가 선의의 제3자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다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선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사항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적극적 효력이 조금 제한되는 거죠. 등기할 사항을 등기했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그 제3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알지 못했으면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 이거는 되게 좁게 해석해요. 좁게 해석해야 돼. 아니 등기 의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 나 등기하라고 그러고 등기 다 했는데 그래도 대항 못한다 그러면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는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 사유만 인정이 되지 주관적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등기소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래서 제3자가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지. 하지만 제3자가 이제 장기 여행을 갔다, 질병에 걸렸다. 이런 주관적 사유 주장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게 돼. 3번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하였더라도 그 부실 등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그 상이한 내용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틀렸죠? 이 경우에는 지금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에요. 경과실이 있을 때도 대항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는 39조와 관련된 거죠. 39조는 고의 과실로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의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고의 중과실로가 아니에요. 고의 과실로야. 그래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4번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37조랑 다르게. 왜 상호의 양도만 유독 이렇게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할까? 37조는 선의 제3자 보호,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근데 영업 양도에서 등기를 하도록 한 거는, 이거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이거는 등기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야.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달라. 그래서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해요. 5번 판례에 의하면 국가에 의한 조세의 부가처분 등과 같이 공법적 관계에 대하여는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취지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이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규정이에요. 거래안전 보호. 그런데 공법적 관계, 세금 부과하고 이런 거는 거래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긴 적용되지 않아요. 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영업을 양도한 경우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나 동종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 양수인이 개입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앞부분은 다 맞죠? 이건 조문 내용 그대로죠. 영업 양도인이 경업비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경업비지 의무.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10년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더 장기로 정할 수도 있어. 경업비지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을 더 장기로 정할 수도 있어. 근데 20년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경업비지 의무를, 영업 양도인이 경업비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 뒷부분. 자, 경업비지 의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업비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 제가 그 기본 강의할 때 메이저에 있는 애들하고 마이너에 있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하죠. 메이저에 있는 애들 아까 다 설명을 했어요. 사업 사용인, 그 다음에 대리상, 그 다음에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권자. 얘네들 다 경업비지 의무 부담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르죠. 아까 겸직금지의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상업 사용인만 겸직금지에서 조금 달라요. 동종이든 이종이 상관없이 다른 모든 회사의 그 이사 무한책임 상황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상인은 상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왜 메이저에 됐냐? 경업비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입권이 인정돼서 메이저로 분류를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요. 마이너에 있는 애들 뭐가 있을까? 영업 양도인도 경업비지 의무 부담하죠. 그 다음에 익명조합에서 영업자, 얘도 경업비지 의무 부담해요. 그 다음에 가맹업자, 얘도 경업비지 의무를 부담을 해요. 내용을 보면 영업 양도인의 경업비지 의무, 이건 방금 본 그 내용이에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 인근 특별시 광역시에서 10년 동안 경업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얘네들 왜 마이너에 놨냐? 개입권이 다 인정이 안 돼, 위반 시에. 그 다음에 정리를 했으니까 보죠. 익명조합에서 영업자, 경업비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건 규정이 없어요.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근데 익명조합에서 영업자는 익명조합원한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거든. 근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경업비지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때도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맹업자. 가맹업자의 경우에는 가맹상이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새로운 가맹상을 두거나 아니면 가맹업자가 직접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의 경업비지 의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입권 인정 안 되고요. 자, 2번 중요한 판례죠.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업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거 근래에 나온 판례고 좀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이건 사실관계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영업을 했어요. 하나는 소고기를 도축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했고, A 영업, B 영업. 소고기를 도축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했고, 하나는 소고기를 사다가 판매하는, 소고기를 사다가 매수해서 판매하는 두 개의 영업을 했어요. 둘 다 소고기 판매업이죠. 도축을 하고 안 하고 차이지. 근데 요 하나의 영업을 이걸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양도하기 전에 이거를 다 시설이 이렇게 있었겠지. 여기서 또 시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전국으로 판매를 했어요. 전국으로 판매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양도를 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을이 갑은 이제 A급만 양도하고 B 영업을 계속 했지. 근데 을이 이제 이 B 영업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경업비지 의무 위반이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시비를 걸면서 이거 비영업하지 말라 그랬어, 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게 요거랑 요거는 동종영업이냐. 경업피지음이라는 거는 양도인이 동일한 특별시 관할시군에서 10년 동안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동종영업이냐? 이건 도축 판매고 이건 매수 판매인데.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동종영업 아니라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동종영업이 맞다 그랬어요. 동종영업이 맞지 뭐. 다 소고기 판매업이잖아. 두 번째로 다퉈진 게 이게 경업피지음을 부담하는 지역 내에 있느냐. 근데 요 시설이랑 요 시설은 되게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 자체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A영업, 여기 B영업이면 시설 자체로만 보면 이 B영업이 A영업에 동일한 특별시 관할시군, 그 인접 특별시 관할시군에 있지는 않았어요. 물적 설비만 보면 양도한 물적 설비. 그래서 얘는 이제 양도한 물적 설비는 여기 가깝게 거기 안 있으니까 경업피지 의무 위반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지. 근데 얘가 주장한 거는 물적 설비가 있는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영업 활동은 전국으로 이루어졌잖아. 전국으로. 요게 이제 전국으로 이루어졌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국 어디에서 해도 A 영업에 동일한 특별시 관할시군, 인접 특별시 관할시군에서 하는 꼴이 되는 거지. 영업 행위를 이루어지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판례는 얘 말이 맞다 그랬어요.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던 데를 기준으로 동일한 거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거다. 얘 말이 맞다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얘가 소송에서 졌을까? 경업피지 의무 위반이 맞다 그랬을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좀 여기까지만 알면 돼, 사실. 지문 내용만 알면 돼요. 그리고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돼. 근데 그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면 판례가 좀 재밌는, 얘하고 얘 사이에 묵시적으로 갑이 비영업을 계속 해도 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봤어요. 묵시적으로. 뭘 근거로 했냐면 무슨 영업을 2개 하고 있는데 하나만 팔았으면 그럼 하나는 계속할 의사로 판 거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2개 영업하고 있는 놈 중에 하나를 샀으면 하나는 계속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지. 허용해 주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얘가 계속 요 A 영업과 관련해서 쓰던 상호 있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항 상호를 계속 사용해도 좋다라는 거는 비영업을 계속 하는 걸 허락했다는 취지로 봐야 되겠지.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물적 설비가 아니라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3번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용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영업용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이전 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자, 틀렸죠. 영업양도라는 거, 영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인 건 맞아. 그건 맞아. 하지만 영업양도에 대해서 특별한 물적 행위를 우리 법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하는 영업 내에 양도하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들에 대해서 그 개별 재산별로 권리 이전에 요구되는 방식들 있죠. 그 방식을 다 거쳐줘야 돼.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 채권의 경우에는 통지 승낙, 이 요건을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맞는 지문이에요. 아까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 그거와 관련된 거야.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영업 양도가 있을 것. 이거죠? 두 번째, 상호 소경. 세 번째,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 네 번째, 영업상의 채무일 것. 다섯 번째, 채권자의 선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영업 양도라는 거는 개인적인 거래 행위야. 근데 현물 출자라는 거는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죠. 단체법적인 출자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출자 받은 회사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소경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의 채무를 부담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됐는데 부담한다 그랬지. 우리 판례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남성사 판례죠. 남성사 판례. 남성사라는 상호로 볼트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던 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자기 직원이 이제 회사 업무 수행 중에 감전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그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거지. 근데 얘가 이거 띄어먹으려고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해갖고 남성사 영업 일체를 거기다 현물 출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족들이 책임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남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구한 거죠. 근데 이때 판례가 영업 양도가 경우가 아니라 현물 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 상호를 소경한 영업 양수인에 관한 책임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서 연대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5번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자,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영업 양도가 있을 때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을 때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 뭐 A라는 상호를 소경한다. 근데 얘 채권자, 채권자에 대해서 얘가 영대 책임을 진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공부를 했죠. 맨날 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얘에 대한 채무자 M, 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별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얘가 이제 여기다가 변제를 했을 때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 영업 양도 있는지 모르고 영업 양도 했는지 모르고 양수인한테 채무를 변제했을 때 그때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으면. 이거 원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채무자면 얘 입장에서는 채권자죠. 요 채권이 얘한테 양도가 됐으면 얘한테 변제하면 유효한 거 당연하지. 근데 양도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채권자는 갑이니까 얘가 얘한테 변제를 했다고 해도 채무 변제의 효력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영업소 가서 그냥 직원한테 돈 주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얘한테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제의 효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면 얘가 그 돈 계속 보유하는 게 적법해진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거죠. 얘가 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건 얘한테 다시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얘가 이 돈을 계속 보유하는 게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얘가 이 돈을 계속 보유할 이유는 없죠. 채권 양도 안 받았는데. 당연히 얘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8번부터 볼게요.